네,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현대문학 특강 여덟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원래는 두 번째 작품, 그러니까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다음에 읽기로 했었는데 텍스트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중간고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해서 이제야 원형의 전설을 읽게 됐네요. 지난 강의에서 난소공을 얘기했으니까 난소공이 1978년에 가능됐었죠. 다시 60년대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70년대로 갔다가 다시 60년대로 돌아오려니까 조금 낯설긴 하죠. 그럴 때도 있죠. 이제 이 장유학의 원형의 전설을 매듭치면은 다음 시간에 한수산의 부초 이하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문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60년대가 장유학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네요. 60년대는 최인훈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는데 회색인 말이에요. 이 장유학도 여러분을 적지 않게 괴롭혔을 겁니다. 그럼에도 믿건대 여러분들은 꼼꼼히 다 읽었을 겁니다. 전부를 이해하지 못해도 전체적인 줄거리랄까 개요와 어떤 문장의 인상, 그리고 이 언어의 추상성, 관념성 등등만 이해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또 꼼꼼하게 다른 그 참고 문헌들을 참조하면서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더 깊은 문학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글자만 보이고 전체 맥락은 전혀 읽히지 않아. 라고 좌절한 학생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이 좌절하라고 여러분을 읽힌 겁니다. 이 좌절을 딛고 일어서면은 조금 더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장유학의 원형의 전설을 꼼꼼하게 읽은 대학생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원형의 전설 들어가기 전에 출석부터 보겠습니다. 김필준, 이찬결, 찬결씨 원형의 전설 다 읽었습니까? 100%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텍스트를 끌어안으면 되는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최내정, 최은지, 권줄리,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영, 김동화, 김우현, 권민지, 김지원, 문조서, 조우동, 이빈. 쉽지 않았죠? 반효원, 전우진, 김도연, 김현아, 황재미. 네, 다 왔군요. 다 왔는지 다 압니다. 댓글 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짤막한 에세이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댓글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물론 출석부도 대용합니다. 출석이 대수냐 싶기도 하겠지만은 또 출석해서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중요한 이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걱정을 많이 했어. 이 원형의 전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까? 예, 얘기하기로 치면요, 끝도 없습니다. 예, 제목부터 시작해서, 제목의 의미가 뭘까부터 시작해서, 이 문체,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알레고리, 비유들이죠. 그리고 이 정용학의 그 사상의 수준, 또 실존주의, 뭐 등등, 해야 할 얘기가 쌓여 있습니다. 다 얘기하기 어렵고, 물론 불가능하기도 하겠죠. 내가 아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 원형의 전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싶은 지점을 내가 이해하고 파악한 범위 안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학, 좀 낯선 작가예요. 우리 1학년 때 요한 시집은 읽었습니다. 그죠? 우화적인 글을 많이 씁니다. 알레고리에 입각한 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손창섭과 함께 50년대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921년 생이에요. 1921년 생인데 1921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회령 책 저 뒤쪽 여러분이 책 갖고 있나? 이 책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그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라는 출판사에 나온 것은 원본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한자를 노출시켜놔서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참고한 것은 이 책입니다. 동아출판사 버전인데 동아출판사 버전 저 뒤에 보면 작가 연보가 실려 있어요. 이 작가 연보 같은 이 부록처럼 실려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작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니까. 21년 장용학은 함경북도 부령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북도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식민지 시대만 해도 이 관북지방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가 중에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효석의 그 산문을 보면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효석 얘기하다 그랬죠. 이효석의 작품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에세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효석의 출생지는 강원도 봉평인데 잘 알다시피 이 삶의 터전은 뭐 서울이었고요. 그리고 한창 때는 이 만주로 함경도로 많이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효석의 에세이 중에 이 카페 동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동은 뭐 동키호테 할 때 동인 것 같아요. 그 배경이 그 함경북도 이 경성 쪽입니다. 경성이 서울 경성도 있지만 함경북도 경성도 있어요. 이 거울 경자 쓰는 유리 경자가 아니라 거울 경자를 쓰는 이 경성입니다. 이 한자가 없다, 그지? 한자가 없는데, 그러면은 요 경자입니다. 경성. 함경북도 경성을 배경으로 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 우리의 그 상상력의 영토를 현저하게 좁혀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함경북도 부령에서 태어났고요. 장용학은. 그리고
전쟁 때 월남합니다. 이 월남한 해가 정확히 1947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공간이네요. 그죠? 전쟁 때가 아니고 해방 공간 때 북한에서 월남을 합니다. 월남의 이유는 자유롭게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게 21년생이라는 건데 21년생이면은 1945년 해방 시점에 24살이죠. 우리 나이로 25입니다. 실제로 장용학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학병으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일본군으로 지원하기도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일본어의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고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쓰는 것이었죠. 물론 조선어도 사용했겠지만 당연히 사용했겠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근데 기본적인 교양은 다 일본어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일본어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야 글도 일본어로 쓰니까 다 일본어를 공부했으니까 그건 뭐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해서 장용학의 문체가 대단히 난해하고 한자가 유독 많아요. 이것 때문에 1963년인가요? 비평가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유종호라는 이 비평가와 한자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논쟁을 벌이곤 해요. 우리가 본 그 교재 텍스트에서는 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원본을 보면은 반은 한자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난해하기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건 아마도 일본어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고유어로 글 쓰는데 익숙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묻겠죠. 이효석 같은 사람도 당연히 일본어로 읽고 일본어로 공부했을 텐데 그리고 일본어로 사고를 했을 텐데 경성제국대학 영문학부를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은 한국의 고유어를 잘 활용하지 않느냐, 잘 쓰지 않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효석처럼 일본어로 학습하고 일본어로 사유하는 데 익숙한 지식인들도 고유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기질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유곽은 각별합니다. 이 한자를 남용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쓴다는 점에서 그 점은 다른 작가들과 구분이 되죠. 한자가 많다는 것은 고유어를 적게 쓴다는 말일 테고 고유어를 적게 쓰다 보면은 섬세한 뭐랄까요 감정 묘사나 풍경 묘사에서 아무래도 다른 작가들보다 뒤처지게 마련이겠죠. 한자가 많다 보면은 관념적, 추상적인 발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와 그 전체 표현의 특징, 그리고 이 원형의 전설이라는 작품의 이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관련성은 바로 일본어 학습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만 하죠. 사실은 이 얘기만 이 부분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천천히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원형의 전설 개요입니다. 우리 화상 강의할 때 두 명의 발표자의 발표를 통해서 특히 조수진의 발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얼개를 다 봤었습니다. 수진 씨하고 누가 발표를 했더라? 깜빡했네. 두 발표자가 은서가 발표를 했던가요? 아니다. 누구였지? 기억이 오락가락해. 조수진하고
김지원이 발표했었나? 아닌데, 김지원은 오래전에 했는데. 빨리 알려줘. 누구야? 은지 아닌 것 같고. 누구였지? 다른 한 사람의 발표. 아, 우리 전우진이 했던가요? 그랬었죠. 짧게 발표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얼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상세하게 볼게요. 1962년 사상계 6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입니다. 대단히 수준 높은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잡지였어요. 종합잡지였습니다. 사상계 발표하고요. 같은 해 사상계사라는 출판사, 사상계를 발행하는 출판사죠.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했습니다. 인물을 보면은 오택부와 오기미가 있습니다. 오택부와 오기미 익숙하죠? 오택부와 오기미. 오택부는 피읍 이쪽 동네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택부와 오기미의 부모에 주목하라 그랬죠. 부모에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오택부와 오기미의 부모는 아버지는 백정이었고, 그러니까 천민이었죠. 천민이었고, 어머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귀족의 후예였죠. 이 백정이었던 아버지가 귀족의 후예였던 낙백한 지방, 그러니까 몰락한 그 귀족의 후예의 딸을 우아하게 강탈했다 그러죠. 강탈해서 낳은 두 남매가 오택부와 오기미입니다. 이 택부와 기미 한자 이름 명명법도 재밌는데 이 명명법까지 가면 너무 힘들려나? 이 택부란 이름은 택자가 모택자이기도 하고요. 모택자 또 윤택하다 할 때 택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는 이 부유할 부자입니다. 부유할 부자예요. 한자를 보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이름이 뜻이겠죠. 기미는 오기미는 기미 이 기자는 일어날 기자를 써요. 한자를 보면은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그리고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아름다움에서 일어선다는 뜻이겠죠. 일본에서 유학한 여성이죠. 신여성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뭐랄까요, 오만방자하고 뭔가 기세가 등등하죠. 이 오택부는 백정인 아버지를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처럼 보이고 오기미는 이 어머니를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오택부와 오기미 딱 됐죠? 이 사이에서 오택부와 오기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장이죠. 이장. 그러니까 오장이라고 해야 맞죠. 오씨여야 맞는데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이장입니다. 오케이? 오장. 그러니까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오택부가 이 이장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어찌어찌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도무라는 사람에게 맡겨지죠. 돈을 주고서 멀리 가서 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맹팔, 과수원 직이었던 권맹팔의 아들인 것으로 은폐하죠. 됐죠? 네, 이장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안지아는 이 오택부가 남쪽에 와서 어떤 어느 기생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안지아는 마담 버터플라이입니다. 됐죠? 이 둘 사이의 사랑으로 끝나죠. 출발은 이 오택부와 기미에게서 태어난 그 이장,
그 이장의 탄생에서 시작하죠. 방골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또다시 그 남매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같은 이장과 안지아의 뭐 결혼이죠. 동굴 속의 결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친상간에서 근친상간으로 하나의 그 원한을 이루고 있죠. 원한을 이루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럼 딱 정리가 됐죠. 오케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택부, 오기미, 이장, 안지아, 이 네 명의 인물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 네 명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조형해주는 이 주변 인물에 속하죠. 주연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연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조연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수준이 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조연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소설의 경우에도 작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또 작품의 깊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연에 해당하는 사람들 잠깐 볼까요? 최하사가 있습니다. 의용군으로 징집돼 갔을 때 만난 사람이죠. 최하사가 김소희가 있는데 특히 최하사가 중요하죠. 이 최하사가 이장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이런 조연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서 50리 떨어져 있다고 했나요? 100리 떨어져 있다고 했나요? 그 방골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털보 영감과 윤희는 의용군에서 낙오해서 국군에 들어갔다가 또 국군 낙오병들에게 낙오병들과 함께 하다가 또 거기에서 뒤쳐져서 어느 동굴에 머물게 되죠. 동굴에 머물다가 털보 영감에게 구조를 받지. 그리고 여기에 가서 사육당하는 것처럼 삽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그때 만난 여성이 윤희인데 이 털보 영감은 어쩐 일인지 윤희와 이장을 동침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윤희는 나중에 보니까 아이를 갖고 있었고요.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간질병 환자이기도 했죠. 이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상간입니다. 윤희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이장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저 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정교수가 있는데 정교수는 누군지 기억나나요? 북한에서 대학원 다닐 때 학장이 되려고 다툼이 있었죠. 근데 우리 이장이 정교수를 고발하고 신임을 얻어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해탈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 해탈하고 이제 살아가야지 했던 인물입니다. 다 됐죠? 권맹팔, 이동우. 이 이동우 사람 주목해야 돼요. 이동우 사람은 정말 그 반집빠른 기회주의자였죠. 식민지 시대 때는 경방단,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지배 체제의 그 말단 조직이죠. 말단 조직에서 날뛰던 사람이고 또 해방 이후에는 민보단이니 뭐니 해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닌 사람이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북한군 쪽에 인민군 쪽에 서서 날뛰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이동우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의용군과 인민군은 구분할 수가 있죠. 의용군과 인민군. 의용군은 자원을 위장한 이 강제징집 병사들이에요. 이게 의용군이에요. 인민군은 공식적으로 군대에 입대한 그 군인들이죠. 그 차이들이 있잖아. 의용군과 인민군의 차이, 이런 지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의용군에 끌려갔다가 거제도 포로소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지옥을 경험한 시인이 있다 그랬죠. 바로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이 김수영이 바로 의용군으로 끌려갔었죠. 그런 경험, 그런 그 문학사적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수용소의 모습 뒤에서 보겠지만 가축
보다 못했다고 하지. 그건 김수영의 경험과 바로 포개집니다. 김수영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얘기하기로 할 텐데 아마 이번 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영은 따로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김수영이 이 프로 수영소 경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2004년인가 EBS에서 제작한 명동백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명동백작, 김수영이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문학사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24부작인데 아주 잘 만든 이 드라마입니다. 맨날 보건교사 아는 형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것 좀 보세요. 폼나는 것도 좀. 응? 반혜원 알았지? 이 명동백작 24부작 보면은 지금 22부작까지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번 다시 봤어요. 22부까지. 24부작이 완결입니다. 쭉 보다 보면은 해방 이후 50년대 전쟁 60년대까지 우리 문학사의 풍경을 명동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공초 오상순도 등장하고요. 박윤환도 등장하고 김관식이라는 아주 긴 시인도 등장하고 서정주도 등장하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인물들 볼까요? 또 다른 인물 좀 보겠습니다. 김사장, 김동무라는 사람이 있었죠. 고정간첩이죠. 고정간첩. 남한에 말뚝박고 있으면서 난파된 간첩들을 조정하고 처치하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죠. 이 김사장과 김동무, 나중에는 이장이 이 조직에서 벗어나죠. 숲 사건 있잖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김사장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만우가 바로 이 오기미의 애인이었죠. 오기미의 애인이었습니다. 이 현만우의 집에 갔더니 초상화가 있었죠. 초상화가 아마 오기미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현만우의 친척 동생이죠. 현승우가 있습니다. 현화백이라고 했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오택부와 남한에서 만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현공자는 현만우의 딸입니다. 미국 유학을 하니 많이 하는 친구죠. 그 동굴 얘기는 조금 이따 할 텐데, 동굴에서 이 음식을 넣어주고 했던 노파 있죠. 노파, 늙은 생물체라고 일컬었던 노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택부의 아들이 잠깐 등장하죠. 줄을 던져주는 사람 있잖아요. 첫 번째 피읍 동굴에 갇혔을 때. 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죠? 인물들이 전부예요. 또 있나? 지서장도 있고 또 있죠. 그런데 이 인물들이 전부입니다. 대략 한 10명 남짓, 10명 좀 15명 정도 되는 인물이 전부라고 보면은 그렇게 인물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오택부 오기미 이장 안지아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은 그대로 읽힙니다. 우리 수진 씨가 인물 관계도를 그렸었는데 그 인물 관계도 참조하면서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장의 행보 또는 동선을 보겠습니다. 이 행보와 동선을 보면은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원형의 전설이라는 작품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번개가 있었습니다. 벼락이 있어, 벼락이 있었어. 우리 수진 씨가 표시한 대로 여기 마지막에 벼락이 있었죠. 벼락에서 시작해서 벼락으로 끝납니다. 탄생과 죽음일 수도 있을 테고, 근친상간에서 근친상간으로 고리가 매듭지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근친상간이 가는 의미는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서울에서 시작하죠. 일단은
이 텍스트에 드러난 순서대로 쭉 따라갑니다. 6.25를 맞이하죠. 아버지 이도무와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영군에 끌려가죠. 국군 나고병이 됩니다. 여기 동굴에 숨죠. 이 동굴이 내가 보기에는 크게 3번 나옵니다. 혹시 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 3번인데, 첫 번째 동굴은 은신처로서의 동굴이에요. 은신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은신처로서 동굴이죠. 이 두 번째 동굴은, 여기는 감금의 장소지. 감금. 그렇죠? 감금되잖아요. 수면제를 강제로 먹고 피읍의 그 뒤에 동굴에 감금되죠. 오택부의 집이 있는 곳에. 세 번째 동굴은 어떤 부활, 재생의 장소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 동굴은 신화 시대부터, 신화 문학에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그 비유, 메타포로 사용되죠. 우리 단군 신화 떠올려 보란 말이야. 대개의 경우 이 동굴은 부활의 장소 또는 재생의 장소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이 웅녀로 환생했듯이 재생과 부활 또는 환생의 장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동굴의 의미를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은신처, 어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곳으로서의 동굴. 두 번째는 감금, 동굴이 감금할 수도 있죠. 감금의 장소로서의 동굴. 세 번째는 안지아와 함께 이곳에서 신혼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이때는 새로운 재생, 부활의 장소가 되는 셈이지. 이 동굴과 관련된 얘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밤새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최인훈의 광장에서도 이 동굴은 대단히 중요해요. 임영준과 은혜가 전쟁 중에 이 동굴에서 세상을 풍경처럼 바라보죠. 물론 은혜는 많이 죽습니다만은. 자, 됐죠? 동굴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쳐서 포로수용소로 가죠. 여기서 공산주의를 옹호합니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산주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을 고갈시켜버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그 사생활하는 이 부채의식, 죄책감, 근친상간의 산물이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공포 있죠.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야. 이 감각을 다 거세해버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다 고갈시켜버림으로써 정말 그 자신의 삶 자체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지. 그러나 마담 버터플라이 때문에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공산주의를 선택합니다. 해서 북으로 가죠. 남해 있다가 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광산 노무 관리를 하죠. 대학원에서 화학 공부를 합니다. 여기 정교수 고발하는 사건 있었죠. 위에서 봤습니다. 해탈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교사 생활을 1년 합니다. 간첩 교육을 3개월 받아요. 그리고 난파 간첩으로 파견된 게 7년만. 그러니까 대략 전쟁 후 7년이니까 1960년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KC로 갔다가 서울로 오죠. 서울에서 김 사장이 마련해 놓은 강의를 하면서 암약하죠. 간첩으로서 암약합니다. 근데 교수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 흥남이 다방에서 마담 버터플라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숲 사건과 함께 조직에서 이탈하죠.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기서 현승우를 만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피읍을 찾아갑니다. 오택부에게. 이게 이른바 자기 아버지를 묻는 거죠.
내 존재의 기원이 뭐냐라고 추궁하는 것이지. 이걸 오이디푸스적 탐색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오이디푸스적 탐색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알다시피 소포크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보면은, 물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오이디푸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이지. 아버지를 죽이고 스핑크스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에 가서 왕이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사이에서 딸도 낳고 그렇습니다. 안티고네를 비롯한 딸 낳죠. 근데 그게 어머니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근친상간을 응징하기 위해서 테베 온갖 재앙이 몰아치지. 그 재앙을 책임지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근친상간 때문이다 라는 그 신탁을 듣고 그게 누구냐고 계속 묻지. 결국은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자신 두 눈을 찌르고 광야를 헤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그 탄생의 비밀을 추궁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도박이면서 모험이기도 하지. 그럼으로써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여기 이 오이디푸스적 탐색이라는 이 개념으로 돌파에 들어가면은 이 원형의 전설이라는 텍스트가 조금은 쉽게 읽힐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 장은 아버지 누구야? 오택부에게 넌 누구냐? 네가 우리 어머니 오기미하고 오기미 강간했지. 이렇게 추궁에 들어가잖아. 그게 밝혀지는 순간 근친상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근친상간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근친상간 얘기는 그 오이디푸스적 탐색의 한 변종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변종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추궁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반도호텔에서 그 연극의 형식을 띠고 드러나죠. 내가 바로 이 안지하고 결혼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남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냐? 아버지의 그 과거를 현재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됐죠? 수면제를 강제로 먹고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에 갇힌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금의 장소로서의 동굴입니다. 탈출을 하죠. 서울로 와서 흥나비 다방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도호텔에서 연극을 꾸리죠. 연극을 꾸미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오택부, 그 다음에 이 현승우가 이 현공자를 현공자의 그 후견인, 조카니까 후견인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마담 버터플라이 안지아와 이장. 그렇죠? 근데 오택푸는 자신의 아들과 현공자를 결혼시키려고 하죠. 정략 결혼이죠. 대단히 이 수가 보이는 결혼입니다. 이 부를 이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읍으로 다시 가서 동굴에 스스로 갇히죠. 세계를 잠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곳에서 신혼 침실을 꾸미죠. 새로운 금기를 위반하는, 새롭게 다시 금기를 위반하죠.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근친상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근친상간 메타포를 푸는 게 어쩌면은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인물과 이 장의 행보 딱 그림이 그려지죠. 이 정도만 파악해도 원형의 전설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메모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형의 전설
전설이라는 그 제목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소설의 이 시점, 그리고 어떤 시제와 관련해서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원형의 전설. 이 원형의 전설이 뭘까? 이 전설이라는 말을 보면은 오래전에 얘기란 뜻이지. 오래전에 얘기란 뜻입니다. 오래된 옛날 얘기란 뜻이죠. 신화 전설할 때 전설이에요. 근데 이 전설을 들려주는 화자는 더 미래의 인간이겠지. 지금 현대, 여기 현대라면은 저 미래의 화자가 지금 현대를 얘기하는 거죠. 신화 전설의 시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쟁을 전후한 시기죠. 이 시기를 전설의 시대로 보고 먼 미래의 화자가 이 장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시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랬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쌍생아가 서로 싸웠답니다. 민족과 계급이라는 게 서로 싸웠답니다. 하는 그 야만적인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죠. 쑥스러운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쑥스러운 시절. 지금 미래 인간이 보면은 대단히 쑥스러운 볼썽사나운 옛날이 되는 셈이겠지. 음, 음. 그 시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미래 인간이에요. 미래 인간이 자 과거를 이 과거 얘기를 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뭐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목소리는 미래에서 오는 것이지. 미래의 목소리가 지금 이 한반도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설입니다. 전설. 그럼 이 원형이란 뭘까? 이 원형은 말 그대로 한자로 원형이에요. 우리가 하는 원할 때 원입니다. 이 원형인데 이거예요. 원 사각형 할 때 원이죠. 이 원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지. 소설 보면은 이항 대립을 비판하면서 우리 발표자가 누구 했었는데 흑백 사이에 수많은 컬러들이 있다. 그럼 쭉 하면 하나의 원안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방골에서의 이 벼락과 맨 마지막에 벼락,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의 원안처럼 돼 있죠. 완결된 형식처럼. 그리고 근친상간과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란 말은 아마도 이 구조와 관련된 그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그 삶의 원한성, 이 선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선적인 성격이 아니고 이 원한적인 성격을 얘기하기 위해서, 직선적인 게 아니고 어떤 이 원한적인 성격을 얘기하기 위해서 원형의 전설이라는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미래의 시선을 보면은 이게 다 돌고 도는 원이었는데, 원과 같은 세상의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다 이런 직선식으로만 이해했었다 라고 보는 것처럼 보이죠. 이 돌고 돌았던 세상의 그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화자가 얘기하면서 이 원형의 전설이라는 소설은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됐죠? 이 원형의 전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의 전설 하는데 도대체 이 제목의 의미가 뭐지? 하면은 대단히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래요. 우리는 전설이라는 점에서 오래전 이야기, 현대를 미래의 시선으로 조명하는 거지. 방법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이란 말은 처음과 끝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원의 형태를 이룬다는 것이겠지. 구조적으로 보면은,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근친상간에서 근친상간으로 완결되는 하나의 원형적인 삶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 보세요. 민족이냐 계급이냐 자유냐 평등이냐 하고 다투는 것은 마치 원형이 더 크다 아니다 사각형이 더 크다 하고 싸우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원형의 전설이라고 이름한 것은 나오죠. 쑥스러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고 무슨 딴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랬죠. 오래전 뭐 동그라미를 둘러싸고 동그라미 더 크다 작다 뭐 사각형이 더 크다 작다 이런 그 의미로 썼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앞에서 설명한 것과 이 화자가 설명해 준 것을 동시에 보기 바랍니다. 쑥스러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뜻이고 무슨 딴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죠. 만약에 원형을 우리가 원형적 인간할 때처럼 이렇게 원형을 이걸로 썼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그 본래적인 형태 이런 뜻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동그라미 할 때 원자라는 걸 주목하기 바랍니다. 좀 쑥스러운 시절, 오랜 옛날 벌거벗고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쭉 그 빙빙 도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현대라는 게 인간의 이성이니 뭐냐 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옛날 전설시대의 이야기고 그건 다 멀리서 보면은 돌고 도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 비유들이 곳곳에 나와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큰 원처럼 보이죠. 사실 원주라는 것도 원주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 왜? 그죠? 원주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원주에는 중심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둥그렇게 보지만은 이 가까이서 보면은 이걸 아주 그 일부만 잘라서 보면 이 직선이죠. 지구가 둥글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둥글다는 걸 어떻게 인식하나? 멀리서 지구를 떠나봐야 알죠. 그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 삶이라는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기독교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아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직선처럼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원형과 관련된 전설이다, 쑥스러운 시절의 이야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벼락으로 태어났다가 벼락으로 죽은 이 사생아의 이야기는 원형의 전설이기보다는 이게 이제 원형의 전설이죠. 이 둥그렇게 한번 태어나서 또 돌아가는 것이니까 원형의 전설이기보다는 우리 발표자도 얘기했었지 복숭아 유래기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숭아라고 했는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사과 모티프죠. 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의 취미 나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 그 상상이 입각하면은 이건 다시 아담과 이브에서 쭉 와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로 돌아가는 이야기. 복숭아 유래기이다. 원형의 전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복숭아 유래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얼추 대답이 됐나요? 왜 원형의 전설인가? 이 제목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먼 과거의 이야기, 현재를 과거화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현재를 과거화한다는 얘기가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대단히 그 사고 전략이기도 해요. 사고 실험이기도 하고. 문학에서는 SF가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자,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야. 인간의 삶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흔히 이 사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더 멀리는 50년 후 여러분의 모습 또는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떨지. 그게 상상력이지. 이 원형의 전설은 약 100년 후, 200년 후 미래의 어떤 인간이 60년대, 50년대, 60년대 한반도를 조명해 보는 것이지. 이 악의 다툼하고 뭐하고 별짓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달팽이 머리 위에 싸움이었던 것이지.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라. 우리는 두 개의 시선을 동시에 공유해야 한다 했습니다. 과거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란 지나간 과거이면서 오지 않은 미래니까 늘 그 접점이 있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의 접점이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둘을 겸비하고 있어야 되죠.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과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 이 원형의 전설의 서사 전략, 이 방법적 전략이 바로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직선처럼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원한이었다는 것이지. 이게 원형의 전설입니다. 설명 잘했죠? 이것만 이해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원형의 전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실존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하려면 또 밤을 새야 돼요. 우리 참 밤샐 일이 많죠. 50년대를 지배했던 철학사상, 또 사조는 뭐니 해도 실존주의였습니다. 실존주의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실존주의. 이그지스텐셜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그지스트,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죠. 써볼까요? 이그지스트, 존재자죠. 이그지스텐셜리즘, TAN인가? 스펠링 맞나 좀 확인해 보세요. 이그지스텐셜리즘, EN인가 AN인가?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우리는 주로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사적 운동이기도 했지만은 특히 전후의 이 풍경에, 이 정신적 풍경이죠. 전후의 정신적 풍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경유해서 들어왔죠. 대표적인 실존주의자 그러면은 멀리는 킬케고어부터 시작해서 니체, 그리고 까미, 사르트르, 또 현상학자들까지 쭉 이어집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주로 사르트르를 매개로 해서 들여와요. 이 사르트르가 주장한 실존주의는 이 전후 2차 세계대전 후 그 인간 이성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인간의 그 사고에 대한 질문들에서 출발했죠. 지금까지 모든 이 이념, 이데올로기, 이게 말인데 말,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실존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 상황이란 말이 중요한 용어예요. 이 상황에 내가 주체적으로 개입해서, 개입이란 말도 많습니다. 이게 안가주망이에요. 개입해서 이 현실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나간다는 것이지. 주체적으로. 이게 자유론입니다. 자유.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 같은 작품들이 있죠. 상황, 개입, 자유. 이게 키워드들이에요. 키워드. 기존의 이 언어적 질서, 말의 질서, 이 이념적 질서에 포획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상황에 개입해서 내 자유를 획득해 나간다는 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요점만 내식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전후의 그 정신사를 돌파하고자 하는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또 소설가, 사상가의 노력이 딱 드러나는 지점이죠. 이게 한국 전쟁 이후 지식인들을 사로잡았어요. 이념이 뭐길래 도대체 저렇게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가? 깊은 회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지. 결국은 과거의 모든 언어들, 담론의 질서들, 이념들을 다 뿌리치고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자는 거지. 이 상황에서 개입해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얻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속으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내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에 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실존주의자들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실존은 본질의
선행한다 였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오늘은 이 말만 잘 이해하면은 강의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실존은 이그지스턴스, 이 존재죠, 존재. 본질은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내 삶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뒤에 뭔가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그 규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이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자의 비유를 끌어와요. 의자, 우리가 앉는 의자의 비유를 끌어오는데 플라톤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목수가 이런 의자의 이 형식을 만들지, 형상을 만들어요. 여기 나무나 뭐 여러 재료를 이용해서 의자를 만들면은 이 의자는 그러니까 앉는 용도로 쓰이게 되지.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은 앉는 데 쓰이는 이 물건이야, 물건. 그죠? 그리고 그게 의자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럼 어떤 게 먼저인가? 앉는 데 쓰이는 용도라는 게 먼저인가? 의자가 먼저인가? 이 목수가 의자를 만들 때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겠지. 본질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자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됐죠? 그것처럼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이건 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조선시대를 지배하는 이념들이 있었죠. 성리학적 이념 있잖아. 남존여비 사상이 있고 어떤 효의 윤리가 있고 장유유의 윤리가 있단 말이야. 그 윤리적인 틀, 이게 본질이지. 이 본질에 따라서 인간들은 행동하고 숨까지 쉬어야 돼. 그렇잖아. 어떤 게 먼저야?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먼저예요. 먼저 있고 실존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근데 실존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실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이니 뭐니 이런 거 따라온다는 것이지. 이게 실존주의 혁명입니다. 사실은. 실존주의는 아니 구조주의와 대결하면서 또 전혀 다르게 평가받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지점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유주의니 뭐 이 파시즘이니 민족주의니 공산주의니 뭐니 해서 이 지구상의 그 이성을 갖췄다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대사륙을 자행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냔 말이지 이게. 우리가 이념이나 아까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얘기했지만 이념이나 사상, 담론 이런 게 뭐예요? 다 언어적 구성물이지. 종교도 마찬가지야. 이 언어적 구성물이 우리의 실존을 규정해버려. 이건 삶에 대한 배반이라고 실존주의자는 생각했던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실존의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야. 이건 사생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팽개쳐버리는 것이지. 아버지는 이때 율법입니다. 율법. 나를 규정하는 율법 같은 것이에요. 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또는 이 화두가 장용학이라는 50년대 대표적인 작가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 윤리라는 것도 말이야. 보면은 잘 봐봐. 윤리라는 것도 아까 조선시대 얘기했으니까 금방 얘기가 됐겠죠. 윤리라는 것도 처음부터 이런 윤리가 있었나? 처음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윤리가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달라지죠, 윤리라는 게. 그렇죠? 당연히 니체를 떠올려야 돼. 니체의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가 도덕의 계보인데, 도덕의 계보 또는 우상의 황혼 등과 관련이 있어요.
있는데, 이 도덕의 계보는 이 계보할 때는 계보학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는 거야. 족보를 이 거슬러 올라가듯이. 도덕의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처음부터 도덕이 이랬던 게 아니지. 도덕은 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 다르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잖아. 시대마다. 근데 이 도덕은 지배자들이 인간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담론이라는 거야.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지. 윤리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남성 중심주의,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윤리였죠. 도덕윤리였지. 이거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죠, 당연히. 이런 우상들도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우상으로 모셨던 것들도 나중에 얼마든지 변화하거나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윤리니 도덕이니 뭐니 종교니 뭐니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말이야. 바뀌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실존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도 바로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을 보고서 이 민족이니 계급이니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냐고 싸웠단 말이지. 민족이냐 계급이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게 다 뭐야? 이데올로기지, 이데올로기. 이게 제도라면 제도고 도덕이라면 도덕이, 윤리라면 윤리죠. 이것들이 인간들을 그렇게 짐승맛도 못한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그 반성에서 실존주의를 받아들인 것이지. 이해가죠? 이건 시대적으로 대단히 그 유의미한 비판의 칼날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이 기존의 윤리나 도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윤리나 도덕의 지배라는 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 인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이 술수였다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허무주의로 흐르고 이렇게 되죠. 아나키즘으로 흐르고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상이 하나인데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바로 이 원형의 전설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이죠? 존재가 본질을 선행한다. 그 말이지? 이런 문장들을 딱 찾아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무식한 놈이 벼락을 맞을 소리를 그만해라. 인간이 인간적일 수 있느냐 말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 어려웠었죠. 이 인간은 실존적인 인간이 여기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적이란 말 붙으면은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이나 어떤 이 움직임이 인간적이다 이런 말 쓰지. 이런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적이란 말 쓴단 말이야. 인간을 덮는 뭔가 본질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이때 인간적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적을 죽일 수 있냐 말이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과 같은 어불성, 말이 안 되는 잠꼬대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림자가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은 더 어불성, 말도 안 되는 낭설이지만 이루어졌던 것이고 더구나 그것은 오역의 그것이었다. 이게 정확히 일본어 문장투죠. 일본어 영향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오역의 그것이었다. 오역의 이 길이었다는 것이지. 이 그림자가 뭐예요? 본질이지. 존재는 실존이죠. 그림자가 우리를 규정해 왔던 것이지. 우리가 그림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존재가 본질을 선행한다. 그 말이지. 어느 쪽이 앞서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존재와 본질은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인간적, 이게 존재고 본질이에요.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적은 감옥이고 인간은 그 죄인, 수인의 고향은 자유여야 한다. 그는 자유를 기약한다. 인간은 반인간적이길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뭔 말인지 알겠지. 실존은 반인간적이길, 본질의 이 껍데기를, 의상이란 말 나오죠. 옷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기를 주장한다는 얘기지. 인간적이라고 명명된 이런 말들, 윤리들, 제도들,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다 떨쳐버리고 벌거숭이 인간으로서 인간이기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야 이런 싸움이 없다는 것이죠. 계급이니 민족이니 하며 싸우는 것이나 평등이니 자유니 하며 싸우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지.
요 문장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원형의 전설의 핵심에 이제 육박해 가는 겁니다. 딱 됐죠? 인간은 반인간적이기를 주장한다. 인간적이라는 인간에 부여된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뭐가 아름답고 뭐뭐가 윤리적이고 뭐뭐가 도덕적이고 하는 그 수식어들을 다 제거해내는, 반대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금기라는 것도 뭐가 되나? 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말의 문제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금기도 다 해체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온전하게 에덴의 고향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웠던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야. 여기까지 오면 이해가 딱 될 거예요. 내가 설명해 놓고도 참 잘하는 것 같다. 큰 그림 봤지? 사실은 오늘 고민을 했어요. 요 한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오늘 강의를 다 할까 싶었는데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망설였습니다. 앞뒤 얘기하니까 전체 흐름이 보이죠? 황재민? 다 보이지? 무릎을 쳐야 돼, 이럴 때. 아, 이랬구나. 그러면 모든 이 텍스트들이 관념적인 그 언어들 있죠. 이 원형의 전설의 출모라는 관념적인 언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옷을 벗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관련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앞에 설명을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손과 말이 일치할 때 거의 없었다. 이 손은 행위, 행동, 실존과 관련됩니다. 안가주망이죠.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말은 본질, 이념, 이데올로기, 윤리, 제도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를 얽어매는 총체로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근데 인간의 손과 말이 일치할 때 거의 없었고, 되게 말이 인간들 지배해왔다는 것이지. 되게 지배자들은, 권력은 늘 지배의 언어를 만들어내거든. 그게 담론이든 뭐든 그걸 만들어내서 인간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배하게 돼요. 이 말이 없으면 불가능해. 금지든 명령이든 말을 경유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손과 말이 일치할 때 거의 없었다. 이런 사상들은, 원형의 전설의 사상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나도 이번에 네 번째 읽는데 원형의 전설을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만약에 원형의 전설을 강의한다면 저는 다른 식으로 강의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작품을 하겠지만. 자, 이 부분 봐요. 여기서 우리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책으로 쳤던 성경이라는 교과서에는 처음에 말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엄살이고,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죠. 태초에 말이 있었다. 엄살이고, 사실은 처음에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실존주의적인 선언이에요.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이론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길이고, 길이란 금지인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다 금지죠. 여기로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막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말이 따로 존재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금지에는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 먼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 먼저 거기에 있어야 되죠. 논리상 그렇잖아. 따라서 행동이 먼저 있고 다음에 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발생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에서 얘기할 때 발생적이란 말이에요. 발생하는 순서상 행동이 먼저 있고 말이 있어야 되죠.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맞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해가지고 신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는 말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 그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리고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지만 금지하는 편과 금지당하는 편은 서로 대립되는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손과 말이 일치할 때 거의 없었다는 까닭도 이로써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죠. 손과 말, 이 말은 연기하고도 관련되죠. 연기, 아까 얘기했던 담화, 이념, 이데올로기, 담론 이런 것들이에요. 제도 이런 것들 다. 손은 행동입니다. 참여. 자기가 스스로
개입하고 안가주망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이지. 그럼 금기라는 것도 깨야 되죠. 깨야 되죠.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힙니다. 자유와 평등이 쌍생하라 그랬지. 근친상간이잖아. 서로 싸우면 안 되지. 금기에서. 근데 싸웠단 말이야. 싸우지 말자. 서로 함께 어울리자. 이게 그러면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깨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평등으로 나뉘어서 싸웠던 그 허망한 그 싸움에 대한 비판적인 이 견해가 되겠죠. 근친상간이라는 그 금기를 어기느냐, 어기지 마느냐 어기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상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자유냐 평등이냐라는 게 일단 근친상간 이제 이 근친 관계 있잖아요. 얘들이 한 몸에 태어났다 그랬잖아. 인간 그 개인의 발견에서, 그죠? 앞에 쭉 얘기하잖아. 서양의 근대 사상의 핵심이 개인의 발견이잖아. 이 개인의 발견에서 자유와 평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 근친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근데 얘들이 싸운단 말이지. 이건 뭐냐는 얘기야. 싸우지 말고 서로 함께 어울리자는 얘기지. 근친상간 아닌가? 서로 어울리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 육체적인 근친상간만 얘기하는데 어떤 사상적인 맥락에서 근친상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상에서는 근친상간은 뭐야? 잦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지. 자유와 평등이 잘 어우러질수록 민족과 계급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사상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게 사상의 근친상간 아닌가?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게 줄기는 게 되게 비슷비슷하거든. 예를 들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다 뿌리가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성지가 따로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이 구약에서 시작한다고.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느님부터. 근데 죽으라고 싸우지 얘들은. 근데 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애들인데 죽으라고 싸워요. 얘들에게 우리는 근친상간을 금지함으로써 계속 다 차이를 강조하고 서로 싸우게 할 것이냐, 서로 대립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서로 근친상간 해라, 어울려서 너희들은 아버지 같으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라 라고 할 것인가. 이 사상의 근친상간이란 말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도 그래요.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 또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어떤 이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 되지. 큰 흐름을 보면 그렇게 가게 되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많은 것을 끌어다 쓰잖아. 그런 지점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해 갔죠? 손과 말이 일치한다는 것의 의미. 손은 뭐고 말은 무엇인지. 실존주의와 관련해서 앞 페이지에서 봤는데, 실존은 본질을 선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꼭 머릿속에 외우기 바랍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 참 잘 가네. 인류 전사의 인간이란 인간 모욕이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사는 인간 역사의 전사, 이전의 역사란 뜻이에요. 요걸 쓰죠. 인류 전사. 지금 인간다운 인간은 이 미래의 화자들의 인간이고, 그 이전의 인류 전사, 그러니까 핵폭탄에 의해서 다 인간이 사라진 시대가 지금 배경이잖아. 그래서 그 사라지기 이전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사를 하잖아. 전사. 인류의 전사. 진짜 인류들은 미래의 인류들이고, 미래의 인류들이 볼 때 그 인류의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지금 전설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인류 전설을 보면은 인간이란 인간 모욕이었다는 거야. 인간에 대한 모욕으로 점철됐다는 것이지. 이게 전쟁이냐, 전쟁. 이게 수용소의 모습이었고,
이 수용소라는 게 전쟁의 축소판이잖아. 이념에 따라서 그 무지막지한 학살을 저지르고요. 인간 이하에 정말 벌레 맛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랬다는 거야. 이 전설은 무엇인가 알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화자 위치가 어디인지 주의해야 됩니다. 전체 줄기 알았죠? 자, 미래의 화자가 그 인류죠. 이 과거의 60년대 이 과거의 이 인류들, 그 인류 전사라고 얘기하고 그 전사의 전설을 들려주는 형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과거 전설 속의 인간들은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모욕으로 인간을 대했다는 것이지. 그 얘기가 수용소와 관련지어서 나와요. 수용소 얘기하면서, 포로 수용소 얘기하면서 인간이 가축이 아니라 가축 이하로 취급되는 것도 보통으로 있는 일입니다. 개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면서 인간인 거지에게는 무조각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애라는 미덕으로 치지만 거지를 대문 밖으로 떼밀어 버리는 것은 보통으로 있는 일로 보아줍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다룰 때는 물론 거기에는 무슨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도, 이 논리가 뭐예요? 말, 그죠? 언어, 본질 이런 거겠지. 이념 이런 거겠죠. 인간 이상의 것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실존주의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 인간은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 논리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빨갱이나 이름으로 짓밟을 수 있는 논리는 없다는 거지.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전사의 인간이란 인간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모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이지. 그게 이념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그 어디에도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얘기지. 가축보다 못한, 벌레마도 못한 상황으로. 지금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하에서 돈 없는 자들은 벌레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지. 이 모욕의 시간들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근히.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이 세대는 정말 학을 뗐을 겁니다. 진저를 쳤을 거예요. 왜 도대체 인간들이 왜 저러는지. 그때 어떤 구원의 깃발처럼 실존주의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즘 무슨 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참조할 부분이 무엇인지만 보면 되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꼼꼼히 정리를 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남의 눈의 소상이다. 이런 진술들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 우리 발표자가 수진이가 그랬나? 그 치마 저고리를 입은 빨간 이 저고리와 파란 치마를 입은 그 모습을 PPT로 보여줬었죠. 근데 이거 대단히 좀 주목해야 돼요. 내가 종종 얘기하는데 주체는 되게 타자의 시선의 산물인 경우가 많아요. 주체는 타자의 시선의 산물이다. 내가 나이고자 하는 나는 대단히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타자의 시선, 타자의 욕망이 뒤섞여서 우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대단히 철학적인 테마이기도 하죠. 나란 타자의 시선의 구성물이다. 타자의 구성물이에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장용학은 인간은 남의 눈의 소상이다 그랬습니다. 소상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이 소상이 뭐냐면 한자 여기 있어요. 소상 그랬죠? 조각하고 소조라는 거 아나? 소조? 소조라는 말 들어봤어요? 소조 이렇게 쓰는데 이 소조는 골격이 있죠. 골격
이 철사나 나무로 만든 골격에 진흙이나 뭘 붙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가는 거 있지. 그렇게 만든 게 소조잖아, 소조. 그러면 이 나라는 주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라는 주체가 이렇게 골격이 있으면은 여기에 타자의 시선, 남의 눈이죠. 남의 눈이 이렇게 하나 붙어서 나라는 모습이 형성된다는 거야. 응? 근데 남의 눈을 온전히 무시하고 내 맨몸으로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기란 대단히 난망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뭐 수도자들이 꿈꾸는 이런 거지. 벌거벗은 내 모습을 발견하러 떠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인간들은 이런 남의 눈에 소상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남의 눈에 시선들이 모여서 나를 형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남의 눈에 소상이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제. 인간은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취소된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인간의 소상으로 만들어주는 남의 시선이라는 것도 우리는 떨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남의 시선 중에 핵심 남의 말이잖아. 예를 들면은 누가 A라는 사람을 두고 쟤는 어쩌어쩌 나쁜 놈이래 하면은 그 말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저 새끼 나쁜 놈이래 그러면 내가 아무 나쁜 짓 안 했어도 나쁜 놈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러죠. 남의 말이나 남의 눈에 완전히 길게 끌려다니는 것이야. 남이 만들어준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인간 남의 눈의 소상이다 라는 이 문장 잘 보세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장용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해요. 이 주체는 타자의 구성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얘기는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이건 작년이 아니죠. 지난 학기 유튜브 강의 중에 그 강좌 제목이 뭐였더라?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그 강좌에 특강을 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문의, 인문학 특강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주체는 나는 수많은 타자들을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나는 이해했는데 이게 현대 철학에서 얘기한 주체론의 핵심이고요. 근데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남의 눈의 소상이면 안 되는 거지. 맨몸인 나여야 돼요. 남들이 입혀준 옷은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 알몸뚱이 나를 통해서 내 자유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메시지와 바로 연결되지. 됐죠? 자, 보세요. 내가 먼저 이렇게 있고 다음에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난 여기 이렇게 나인 것입니다. 애초에야 먼저 내가 있고 다음에 남의 눈이 나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된 다음부터는 남의 눈이 나를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쭉 메모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배울 게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각이 먼저 있고 다음에 말이 생겨나는 것이지만 일단 말이 생긴 다음에 말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과 그 순서 같은 것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의 변주죠. 변주라는 금방 알겠지? 이 말이나 남의 눈은 인간 반도를 정치적으로 이분하는 38선과 같은 것이어서 인간 반도라는 비유를 썼죠. 한반도를 인간 반도, 인간들이 사는 반도를 정치적으로 이분하는 38선과 같은 것이어서 이북의 법은 이남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원한적으로 보면 다 통해야 되는데 인간은 남의 눈의 소상입니다. 남의 눈이 조각해낸 예술품인 것입니다. 옷은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남이 입혀놓은 것입니다. 이 유형무형의 옷이 곧 인간입니다. 유형무형의 옷, 무형의 옷은 이념, 이데올로기, 윤리 이런 것이겠죠. 그 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인간이 취소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취소되는 것이 됩니다. 그 관속과도 같은 암흑은 그 옷을 벗겨놓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옷이 벗겨졌을 때 인간이 취소되는 것이지. 그 지점에서 이제 정말 맨몸으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겠지. 이런 유형무형의 옷을 입은 인간은 인간적 인간이죠. 앞에서 얘기한 말을 빌리자면은 인간이 수식된 꾸민 인간입니다. 그 꾸민 인간이 아닌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을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추구하잖아. 자신이 앙가주마 인게이지먼트에 개입함으로써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찾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옷들 다 떨쳐버려야지. 인간적이라는 수식어를 담은 것들 다 떨쳐버리고 내 오롯한 실존을 던져 넣어야 되지. 프로젝트입니다. 투기 던져 넣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예, 문과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근친상간 문제죠. 이것도 앞에서 했네요. 그죠? 근친상간이라는 금기, 터부가 인류의 금기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됐죠. 여러 가지 우생학적 이 접근부터 다양한 방식, 언어학적 접근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근친상간이라는 게 필수적이었다 그러잖아요. 왜? 동종끼리 이렇게 쭉 교배하면은 우생학적으로 볼 때 열성으로 흐르게 되잖아. 그래서 다양한 잡종 교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물계에서 인간도 어떤 본능적으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잡종 교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 물론 인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사회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면서부터는 이제 근친상간을 금지하기에 이르죠. 그게 터부로서 금기로서의 근친상간 문제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유와 평등, 민족과 계급 등 어떤 사상의 근친상간의 알레고리로서, 비유로서 근친상간을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기미와 오택부는 어떤 그 욕망에 근거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근친상간이라면은 뒤에 이장과 지아, 안지아의 근친상간은 대립되는 것을 융합하는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근친상간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상의 근친상간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의 삶과 안지아의 삶이 신화적으로 승화되는 그런 장으로서의 동굴, 부활, 재생의 장소라 그랬죠.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근친상간은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새로운 에덴의 창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의 인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오택부와 오기미의 근친상간은 이 억압된 이 금기를 욕망에 의해서 부정한 대단히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근친상간이라면은 이장과 안지아의 근친상간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쭉 얘기해 온 것이니까 사상의 근친상간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장은 이 평등 쪽에 있고요. 그리고 안지아는 자유 쪽에 있겠지. 예를 들자면 그 둘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와 평등이 우리는 근친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상간, 서로 어울린다는 뜻이니까. 상간하면 육체적 어울림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상의 이 어울림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고리,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뭐 정아무개 교수가 근친상간을 찬양했다.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이게 원행의 전설이라는 소설 자체가 알레고리로 이루어져 있거든.
비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유와 평등의 근친상간. 딱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해서 남매간이라도 결혼할 수 있어야 해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축에 들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사촌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 아버지는 사람 축에 들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의 강제로 강간하듯이 여동생을 차지했던 것이지. 자, 듣기 싫어,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지아가 얘기하는 거죠. 가령 남매간이라 해도 결혼할 수,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러잖아. 남매간이라도. 결혼할 수 있어야 해가 아니고 결혼해야 해. 아, 무서운 사람. 왜 이 금기를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말이야. 이 부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해석하는 원형의 전설의 근친상간의 의미예요, 이게. 자유와 평등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이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한자 안 써도 알 텐데. 이게 쓴단 말이지. 이 간자가 가늠하다 할 때처럼 육체적인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와닿는데, 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근친상간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뒤집어 엎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하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근친상간 관계에 있는 사상들이 서로 교합해야 한다는 얘기야. 어우러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걸 대표하는 게, 예를 들면 자유는 안지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자유는 안지하, 마담 버터플라이 되겠고, 평등은 누구야? 이장이 되겠지. 얘들이 이제 이리저리 해서 생물학적으로 근친관계에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근친관계에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둘이 어우러지는 세계. 이게 태초의 세계죠. 어떤 언어도 틈이 패오지 않는 어떤 말의 질서, 금기가 침입하지 않은 그 에덴의 세계. 그게 동굴이었던 것이지. 여기 새로운 이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는 것일 테고. 안 어렵지? 공포에 물드는 얼굴을 저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야, 들어봐. 우생학적 견지 같은 건 처음부터 우리랑 관계없어. 앞에 설명했지? 그건 우생아끼리 부지런히 지켜서 우생아를 낳으라는 거고, 사생아는 사생아끼리 사생아를 낳으면 그만이야. 도덕이요 인륜이 하는 것은 그런 우생아들이 옹기종기 할 수 있게끔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말이죠. 인간 목장을 둘러막는 말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이해 갔죠? 인간 목장을 둘러막는 말뚝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이니 인륜이 하는 것들은. 이걸 다 이게 불륜의 사상이죠. 이 기존의 윤리를 깨고 나가서 새로운 인간을 발견하자는 것이지. 도덕이나 인륜이 뭐예요? 다 말의 질서잖아. 말의 질서. 말들이잖아. 말들. 이데올로기고 사상이고 이념이잖아. 이것을 깨고 나가야 비로소 인간의 이 대지가 다 벌거벗고 만나는 대지가 만난다는 것이지. 대지가 펼쳐진다는 것이지. 이 벌거벗고 만난다니까 육체적으로 벌거벗는 게 아니에요. 사상들로, 이념들로 서로 치고 패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 아닌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지. 이게 전후 시대,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장영학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인간은 이념에 휘둘려서 싸우지 않고 벌거숭이 몸뚱이로 화해롭게 만날 수 없는가? 그 꿈을 이 원형의 전설에서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제 마무리가 다가옵니다. 자, 여기는 동작이 있을 뿐이야. 동굴의 세계예요. 동작이 뭐예요? 손, 행동, 그죠? 이 안가주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작이 있을 뿐이야. 실존주의가 끝까지 관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열쇠로 동굴을 딱 잠가버린 다음에 하는 말이죠. 세계를 잠가버렸어.
일어서며 손가락 끝에 쥐고 있던 열쇠를 멀리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작이 있을 뿐이야. 이제는 말이 소용없어. 딱 이해갔죠 이제? 말, 본질, 동작, 실존. 딱 이어져야 돼. 이렇게 이 목록을 만들어 봐야 돼. 여기 원흉이 있는데요. 상기는 아직 한 개 남아있는 복숭아를 들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숭아가 이제 사과에 비유라고 그랬죠. 이 금단의 열매도 버릴까요? 뭐 전에는 그만 목에 걸리고 말았지만, 그래서 남자의 이 목젖에 있는 뼈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지. 거기에서 목에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 뼈가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그건 목에 걸리고 말았지만 이번엔 깨끗이 삼켜버릴 거야. 이것까지 깨끗이 삼켜버림으로써 새로운 에덴을 이제 창안하는 것이지. 새로운 에덴에서 새로운 최초의 인류, 정말 행동만 하는 인류, 아담과 이브가 태어나는 것이죠. 아담은 이장일 테고 이브는 마담 버터플라이, 안지하겠지. 그 부활의 재생의 공간이 바로 마지막 무덤, 동굴이었던 것이죠. 동작만 있는 곳. 이제 정말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사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도 사상이 되는 순간에, 이념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노예가 되기 쉽다 그랬죠. 정말 핵심적인 그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올감했던, 그리고 인간 이하로 짓밟게 했던 그 이념의 사슬을 끊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유롭게 만나보자 라는 것이지. 이게 원형의 전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굴의 모습인데 이런 동굴이었을까? 동굴의 비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형의 전설의 일부만 내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형의 전설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이 강의하고 함께 대화를 하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멋진 댓글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강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8번째 강의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